신중현 씨가 부인상을 당했는데 하지만 부인도 음악인이었더라고요. 예, 신중현 씨 부인 명정강 씨가 향년 78세로 요번에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블루 리본이라고 여성 밴드 미8군에서 6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밴드의 드러머로 멤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성 드러머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미8군 무대에 섰다는 것은 한국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뮤지션만 오디션을 봐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뽑아서 미8군 무대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드럼을 제일 잘 치는 분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중현 씨하고 64년경에 이제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은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부인은 한국 최고의 여류 드러머 그렇게 해서 그 음악 가족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3명인데 3명 다 음악인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신대철 씨죠. 신대철 씨 좀 공연 모습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신대철 씨가 연주한 저 노래가 신중현 씨가 작곡한 노래니까 아름다운 강산. 그러니까 저게 이 촛불 집회 무대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건데 그 전에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측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니까 신대철 씨가 아니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데 태극기 집회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신대철 씨 아버지인 신중현 씨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활동 정지를 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창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나는 독재 정권의 창가는 만들지 않지만 내 조국에 대한 창가는 나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노래가 아름다운 강산인데 이걸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신대철 씨가 반발하면서 내가 진짜 아름다운 강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촛불 집회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그 광경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 내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72년도에 박정희 창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청와대에서 부탁이 왔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대마초를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마초 흡입하면 이제 그게 마약류 관리법에 어긋나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대마초를 피지도 않았는데 대마초를 피웠다는 그런 이제 모함을 당하고 결국은 끌려가서 고초를 물고문도 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정신병으로도 입원하고 이러면 4개월 동안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현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독재 정권을 만든 그런 사람의 창가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고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 때문에 그렇지 않은 독재 정권에서 어떤 반항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대통령 창가를 만들 수 없지만 내가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찬양하는 노래는 내가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틀고서 집회를 하니까 신중현 씨의 아들인 신대철 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음에 촛불 집회에 와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그 얘기도 했던 그 장면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국 선생님, 당시에는 이렇게 정권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요청을 해서 거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뒤따른 후폭풍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같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중현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는 그 신중현 씨를 좀 밉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요. 뭐 찍힌다는. 네, 그래서 이제 신중현 씨가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사건으로 1975년도에 구속이 되었고요. 또 이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구속 이후에 출소해서 본인이 어떤 음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연예인 협회에서도 제명당하고 그다음에 신중현 씨가 작곡했던 여러 곡들이 금지곡에 또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중현 씨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신중현 씨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제 신군부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금지곡들이 좀 풀리고 신중현 씨에 대한 여러 감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풀리고 나서 이제 활동하려고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또 시대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러 대중음악이라든가 이 가요나 이런 흐름 자체가 또 신중현 씨가 활동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또 활동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뭐 1990년대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은 했다곤 하지만 예. 또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마지막 응태 공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신중현 씨가 유독 여성 가수들을 많이 키워내고 작업도 같이 많이 했는데 일단 노래부터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신중현 씨가 장미아 씨가 그때 그 지상파 무슨 대회, 오디션 대회에 나왔었는데 그것을 보고 찾아가서 당신 목소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다라고 하면서 자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때 본인이 왜 그 빗속의 여인이라고 한국 최초의 락그룹 노래 있는데 그런 노래 불렀던 그룹 활동을 할 때 객원 싱어로 이제 장미아 씨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신중현 사단의 1호 여가수가 장미아 씨였던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김추자 씨가 당대 섹시 여가수 1호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또 펄 시스터즈도 신중현 사단 중에 또 여가수 중에 한 명인데 멤버 2명이지만 어쨌든 펄 시스터즈 멤버 배인순 씨가 재벌 회장이랑 결혼했을 정도로 굉장히 남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여가수만 연달아서 신중현 씨가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스타로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 원래 일반적으로 여가수하고 작곡가는 굉장히 친밀하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 찰싹 달라붙어서 음악 작업을 했다는 거죠. 막 밤을 새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여가수들하고 신중현 씨가 한 번도 스캔들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신중현 씨는 오로지 음악에만 몰두해서 네. 거의 음악의 장인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도 스타가 되고 수많은 여가수들도 스타로 만들면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었죠. 그 최근의 상황 이런 미투 운동하고 비교해 보면 예. 장인 정신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때만 해도 지금의 미투 운동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지만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요 도리어 더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신중현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캔들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신중현 씨가 음악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랄까요? 아니면 사랑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컸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가수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 가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작곡가와 그다음에 프로듀싱하는 사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결국 그 가수가 잘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어떤 프로듀서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부러 가수들을 그런 자리에 내보내고 또 그런 술자리에 불러들어가지고 사장들한테 술 따르게 만들고 시중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신중현 씨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신중현 씨의 노래를 통해서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인기를 얻게 되는 비결이 아니었나. 예. 결국 답은 이거예요. 소중하게 또 하나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작품의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결국 예. 좋은 가수를 시켜낼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신중현 씨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장미화 씨 노래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예. 노래가 문화적 현상을 예. 바꿔놨습니까? 그게 이제 73년경에 예. 엄청나게 히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중반 이때가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결국에는 유신까지 이제 그렇죠. 예. 반포가 되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약간 좀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수들 뭐 이렇게 금지곡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 장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암울한 분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외국에서 갑자기 불쑥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장미화 씨는 4년 동안 해외 순회 공연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레이디 버드라는 한국 최초의 해외 진출 걸밴드. 예, 걸그룹은 아니고 한국 최초의 밴드요? 해외 밴드. 한국 최초의 해외 진출 걸그룹은 김시스터즈였는데 요번에 이제 레이디 버드로 해가지고 막 캐나다 공연, 미국 공연 4년 동안 그렇게 해외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다 보니까 예. 국내에서 유신이 됐는지 뭐 그 암울한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신선한 사람으로 불쑥 등장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가 노래가 굉장히 밝은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였다가 그 젊은 여성이 들어와서 너무나 밝은 노래를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을 약간 좀 이른바 그 뭐 이제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신선한 분위기를 시대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갖고 일반 국민들도 그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고 예. 정권도 좋아하고 정권이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밝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우락 부장이
남북 무슨 대화하고 이럴 때 장미화 씨 초청해서 그 노래 부르게도 만들고 그래서 그때 뭐 상화가 모두가 좋아했던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크게 이제 이 노래가 히트했던 거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가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 네.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걸로 네. 그 전까지는 혹시 또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가 있었는데 말의 어감이 좋은 맞아. 뜻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란 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경고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밤에 잘 일어나셨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안녕하세요였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밝은 거죠, 사실은. 반갑다, 다시 만나서 뭐 기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노래가 암울한 시기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저런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여서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잘 입에서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사로 구성이 돼서 인기를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김한선 씨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도 신중현 씨가 만든 노래예요. 예, 그 김한선 씨가 그 한백희 씨가 매니저였는데 네. 한백희 씨가 김한선 씨를 이제 댄스 가수로 키우면서 특이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보통은 그때그때 핫한 작곡가들한테 곡을 받는데 한백희 씨는 그게 아니라 대가들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1집을 산울림 멤버한테 곡을 받고 그 다음에 2집 내면서 그 신중현 씨한테 곡을 받고 3집 내면서 저기 그 이장희 씨한테 곡을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략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신중현 씨가 리듬 속의 그 춤을 이게 신중현 씨가 쓴 노래 중에서 유일한 댄스곡인데 김한선 씨가 이 노래를 신중현 씨가 가사까지 다 써줬는데 김한선 씨는 그때 나이가 10대 말인가 20살인가 막 그래서 노래 가사를 이해도 못하면서 나는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김한선 씨하고 굉장히 절묘하게 그 음악이 잘 맞았고 그리고 신중현 씨 노래의 특징이 20년, 30년 지난 후에 들어도 촌스럽지가 않다는 게 신중현 씨 노래의 특징인데 그래서 리듬 속의 그 춤을이 아직까지 한국 가요계 명곡으로 남아있고 그 노래로 신중현 씨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활동 정지 당한 이후로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그 노래를 통해서 작곡가로 재기할 수 있었고 김한선 씨도 그 데뷔 2년 차에 계속해서 또 큰 가수로 커나가는데 그 노래가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가요계에 큰 이정표를 남긴 그런 노래였죠. 예, 두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됐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연 4년 동안 그렇게 해외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신이 됐는지 뭐 그 암울한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신선한 사람으로 불쑥 등장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가 노래가 굉장히 밝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였다가 그 젊은 여성이 들어와서 너무나 밝은 노래를 그렇게 부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을 약간 좀 이른바 그 뭐 이제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신선한 분위기를 시대 새로운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갖고 일반 국민들도 그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고 정권도 좋아하고 정권이 보기에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밝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우락 부장이 남북 무슨 대화하고 이럴 때 장미화 씨 초청해서 그 노래 부르게도 만들고 그래서 그때 뭐 상화가 모두가 좋아했던 사회 현상이 될 정도로 크게 이제 이 노래가 히트했던 거죠.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가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 자체의 어감이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걸로 그 전까지는 혹시 또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가 있었는데 말의 어감이 좋은 뜻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란 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경고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밤에 잘 일어나셨냐 이거 물어보는 게 안녕하세요였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날 줄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밝은 거죠, 사실은. 반갑다, 다시 만나서 뭐 기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노래가 암울한 시기 또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저런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여서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잘 입에서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사로 구성이 돼서 인기를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김한선 씨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도 신중현 씨가 만든 노래예요. 예, 그 김한선 씨가 그 한백희 씨가 매니저였는데 한백희 씨가 김한선 씨를 이제 댄스 가수로 키우면서 특이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보통은 그때그때 핫한 작곡가들한테 곡을 받는데 한백희 씨는 그게 아니라 대가들한테 받아야 지금의 미투 운동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지만 그때만 해도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하면요 도리어 더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신중현 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캔들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신중현 씨가 음악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이랄까요? 아니면 사랑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수 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 가수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작곡가와 그다음에 프로듀싱하는 사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결국 그 가수가 잘 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어떤 프로듀서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부러 가수들을 그런 자리에 내보내고 또 그런 술자리에 불러들어가지고 사장들한테 술 따르게 만들고 시중 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신중현 씨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신중현 씨의 노래를 통해서 크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인기를 얻게 되는 비결이 아니었나. 결국 답은 이거예요. 소중하게 또 하나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작품의 열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결국 좋은 가수를 시켜낼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이 아마 신중현 씨의 음악 세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장미화 씨 노래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노래가 문화적 현상을 바꿔놨습니까? 그게 이제 73년경에 엄청나게 히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60년대 말 70년대 초중반 이때가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결국에는 유신까지 이제 반포가 되면서 굉장히 국내적으로 약간 좀 암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가수들 뭐 이렇게 금지곡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 장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암울한 분위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외국에서 갑자기 불쑥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장미화 씨는 4년 동안 해외 순회 공연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레이디 버드라는 한국 최초의 해외 진출 걸밴드 걸 그룹은 아니고 한국 최초의 해외 밴드 한국 최초의 해외 진출 걸 그룹은 김시스터즈였는데 요번에 이제 레이디 버드로 해가지고 막 캐나다 공연 미국에서 부탁이 왔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나서 대마초를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마초 흡입하면 이제 그게 마약류 관리법에 어긋나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대마초를 피지도 않았는데 대마초를 피웠다는 그런 이제 모함을 당하고 결국은 끌려가서 물고문도 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4개월 동안 정신병으로도 입원하고 이러면 4개월 동안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현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독재 정권을 만든 그런 사람의 창간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고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고 그 피해 때문에 그렇지 않은 독재 정권에서 어떤 반항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대통령 창간을 만들 수 없지만 내가 우리 아름다운 강산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가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틀고서 집회를 하니까 신중현 씨의 아들인 신대철 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음에 촛불 집회에 와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그 얘기도 했던 그 장면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남국 선생님, 당시에는 이렇게 정권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요청을 해서 거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뒤따른 후폭풍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같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중현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그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는 그 신중현 씨를 좀 밉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요. 뭐 찍힌다는. 네, 그래서 이제 신중현 씨가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사건으로 1975년도에 구속이 되었고요. 또 이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구속 이후에 출소해서 본인이 어떤 음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연예인 협회에서도 제명당하고 그다음에 신중현 씨가 작곡했던 여러 곡들이 금지곡에 또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신중현 씨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신중현 씨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제 신군부가 들어오고 나서 신중현 씨가 부인상을 당했는데 하지만 부인도 음악인이었더라고요. 신중현 씨 부인 명정강 씨가 향년 78세로 요번에 이제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블루 리본이라고 여성 밴드 미팔군에서 6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밴드의 드러머로 멤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성 드러머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미팔군 무대에 섰다는 것은 한국 최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뮤지션만
오디션을 봐가지고 심사위원들이 뽑아서 밀팔군 무대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드럼을 제일 잘 치는 분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신중현 씨하고 64년경에 이제 결혼을 했고, 예.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은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예. 부인은 한국 최고의 여류 드러머. 그렇게 해서 그 음악 가족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3명인데 3명 다 네. 음악인데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신대철 씨죠. 신대철 씨 좀 공연 모습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신대철 씨가 연주한 저 노래가 신중현 씨가 작곡한 노래니까 예, 아름다운 강산. 그러니까 저게 이 촛불 집회 무대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건데 그 전에 태극기 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 네. 측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니까 신대철 씨가 예. 아니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데 태극기 집회에서 아름다운 강산을 부르냐.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신대철 씨 아버지인 신중현 씨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활동 정지를 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창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나는 독재 정권의 창가는 만들지 않지만 예. 이 내 조국에 대한 창가는 나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노래가 아름다운 강산인데 이걸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신대철 씨가 반발하면서 내가 진짜 아름다운 강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예. 촛불 집회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그 광경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 내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72년도에 예. 박정희 창가를 만들어달라고 그렇죠. 부탁이 왔어요. 청와대 여러 금지곡들이 좀 풀리고 신중현 씨에 대한 여러 감시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풀리고 나서 이제 활동하려고 보니까 또 그 당시에는 또 시대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네. 여러 대중음악이라든가 이 가요나 이런 흐름 자체가 또 신중현 씨가 활동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또 활동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뭐 1990년대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은 했다고는 하지만 예. 또 그렇게 명맥을 이어나가지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마지막 응태 공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신중현 씨가 유독 여성 가수들을 많이 키워내고 작업도 같이 많이 했는데 일단 노래부터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신중현 씨가 장미아 씨가 그때 그 지상파 무슨 대회 오디션 대회에 나왔었는데 그것을 보고 찾아가서 당신 목소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다라고 하면서 자 캐스팅을 해가지고 그때 본인이 왜 그 빗속의 여인이라고 한국 최초의 락그룹 노래 있는데 그런 노래 불렀던 그룹 활동을 할 때 객원 싱어로 이제 장미아 씨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신중현 사단의 1호 여가수가 장미아 씨였던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김추자 씨가 당대 섹시 여가수 1호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또 펄 시스터즈도 신중현 사단 중에 또 여가수 중에 한 명인데 멤버 2명이지만 어쨌든 펄 시스터즈 멤버 배인수 씨가 재벌 회장이랑 결혼했을 정도로 굉장히 남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여가수만 연달아서 신중현 씨가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스타로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 원래 일반적으로 여가수하고 작곡가는 굉장히 친밀하지만 네.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 찰싹 달라붙어서 음악 작업을 했다는 거죠. 막 밤을 새가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여가수들하고 신중현 씨가 한 번도 스캔들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신중현 씨는 오로지 음악에만 몰두해서 네. 거의 음악의 장인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도 스타가 되고 수많은 여가수들도 스타로 만들면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었죠. 그 최근의 상황 이런 미투 운동하고 비교해 보면 예. 장인 정신이란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때만 해도